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66페이지 행정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영어로 이제 approach라 그러는데, 접근 방법은 일단 의미는 이런 거죠. 이제 행정학이라는 건 이제 행정 현상을, 즉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데, 사회 현상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둬서 그거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요걸 이제 approach,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접근 방법 또 행정학 이론 동일한 개념인데 정확히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접근 방법이 바로 행정학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라 그랬는데,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행정의 3대 변수 있었죠. 인간, 구조, 구조는 달리 표현하면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래서 자, 크게 이 세 가지 변수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둬서 행정현상을 연구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인간이라는 측면, 이건 이제 행태적인 측면인데, 인간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둬서 행정현상을 연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접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구조론적인 접근. 반면 이제 거시적인 환경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엇에 초점을 둬서 행정을 연구할 것이냐, 주로 이제 인간 쪽으로 갈수록 접근 방법이 어떻습니까? 미시적이죠. 반면 환경에 초점을 둘수록 거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엇이 결정됐다고 할 때 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66페이지 하단인데, 자, 일단 연구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요거를 기술적 실증적인 연구라 그래요. 달리 표현하면 이제 과학적인 연구죠. 자, 요 기술적 실증적인 연구와 대비적인 표현이 뭐냐면 규범적인 연구입니다. 규범. 행정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당위를 말하죠.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를 규범적인 연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 이론들은 그 실증적인 이론 아니면 반대편에 규범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수준. 여기는 자, 66페이지 양가로 1번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분석 수준에 초점을 둬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동그라미 해두시고, 이거와 반대적인 표현 총체주의, 달리 표현하면 전체주의고 신비주의입니다.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는요, 이런 겁니다. 행정현상은 사회현상, 바로 집단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고 할 때 이 집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방법론적 개체주의하고 총체주의거든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는요, 이런 겁니다. 자, 집단현상이란 미시적인 개인현상의 단순 합이다 이거야. 이게 바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그러면 집단현상이란 개인들의 단순 합이니까 이 집단현상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100명으로 구성된 집단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A를 콕 집어서 연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99 이렇게 더하면 이게 바로 집단의 특성이 된다는 개념이죠. 결국 집단의 특성은 미시적인 개인 수준으로 한원시켜서 설명하죠. 그래서 방법적 개체주의를 다른 말로 그 이해 다음에 한원주의라고 써두세요. 한원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이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대비되는 표현이, 반대되는 표현이 총체주의거든요. 총체주의는 이런 겁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면요, 집단이 만들어지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래서 신비주의예요. 신비로운 집단 속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비로운 집단 속성은 미시적인 개인 수준으로 한원시켜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냐, 집단 현상은 집단 그 자체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총체주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방법을 실증적인 연구를 할 거냐, 규범적인 연구를 할 거냐,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67페이지 뭐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그 표로 예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정학의 접근 방법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로마자 2번 행정학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 자, 이거는 초기 행정학이 있죠. 초기 행정학. 우드로 윌슨 시절에 행정을 연구하던 접근 방법인데, 자, 여기서는 뭐 역사적 접근은 그냥 스킵하시고, 자, 2번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 제도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자,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행정학 연구의 초기, 즉 우드로 윌슨 시절에 행정을 연구하던 접근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 이 세 가지 변수 가운데 이 제도가 행정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서 말하는 이 제도는요, 행정과 관련된 공식적 제도야. 항상 공식적 제도. 그러면 행정과 관련된 공식적 제도는 어디에 실려 있겠습니까? 법령에 실려 있겠죠. 그래서 양자를 합쳐서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 연구의 초기 접근 방법으로, 자, 출신 부분 보세요. 행정과정의 합법성 동그라미, 그리고 법률에 기반한 공식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행정과 관련된 공식적 제도를 연구해서 행정을 파악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는 법률적 접근 방법, 제도론적 접근 방법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뉘는데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합쳐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제도론적 접근 방법의 동그라미 2번. 자,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서 관심을 두는 각종 제도는 다 뭐예요? 행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제도죠? 그럼 공식적 제도는 다 어디에 실려 있다? 법령에 실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구제도론이라 그래요. 구제도론 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이제 구제도론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신제도론이 있겠죠? 신제도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별도로 할 건데 최신행정학 이론으로 2000년대 와가지고 주로 이제 다시금 제도에 초점을 두는 연구, 요거를 신제도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신제도론에서는 제도에 초점을 두는데 이 신제도론에서 말하는 제도는 행정과 관련된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까지 포함을 해요. 자, 요 정도로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생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68페이지 생태론적 접근 방법. 이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제도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이 환경에 초점을 둬서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태죠, 생태. 그래서 생태론적 접근 방법 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행정을요, 뭐로 보냐 하면 하나의 유기체로 봐요. 유기체. 그러면 유기체라는 거는 생물체죠. 유기체는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유기체는 지배받아요. 그래서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 다음에 행정의 특성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하는 이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론은 5글자로 표현하면 환경결정론이에요. 모든 걸 누가 결정합니까?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이론이죠. 생태. 자, 행정을 유기체로 본다. 행정현상을 동그라미.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생태론은 환경결정론이에요. 그럼 자, 환경결정론이라는 표현은 행정은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이 되죠.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뭐가 됩니까? 종속변수가 돼요. 자, 아라비아 숫자 2번 보시면 자, 생태론의 특징. 환경을 중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환경을 강조해요. 환경을.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자, 이제 생태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생태론이 아까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비교행정론 있죠? 아까 비교행정론 자체가 뭐를 중시해요? 환경에 의해서 살라 행정의 특징이 규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교행정론 자체가 이 생태론적 접근 방법에 근거하는데, 그래서 이 생태론, 비교행정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학 이론은 폐쇄 체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비교행정론, 즉 생태론이 나오면서 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 그래 가로에 보시면 환경에 대한 행정의 개방성, 행정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고 철저하게 환경에 의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론 하면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우스하고 리그스예요. 가우스 동그라미, 리그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가우스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를 7가지로 제시하고 7가지. 리그스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를 5가지로 제시해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해결하면 되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리그스의 5가지 환경 변수는 외워두시라 그랬죠. 경제적 기초, 이념적 요인, 정치체제, 의사소통, 사회구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그스 거만 외우면 뭐 아닌 게 가우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시 분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환경을 파악을 한 다음에 행정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죠. 행정현상을.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입니다. 자, 이게 생태론적인 접근이고 넘기세요. 자, 생태론과 더불어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체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체제론적 접근 방법. 자,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체제, 시스템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행정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인데, 시스템,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시스템. 뭐 우리 몸, 유기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정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삼성이라는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시스템이라는 관념. 시스템은요, 어떤 하나의 전체를 시스템이라 그래요. 어떤 하나의 전체, 뭐 유기체 전체, 또 삼성이라는 조직 전체, 정부라는 존재 전체, 이게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내부를 보면 자, 서브 시스템들,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은 시스템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돼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해요. 이렇게 자, 어떤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상호 관련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 요소들로 구성된 어떤 하나의 전체를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직을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유기체를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자, 이게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바깥에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환경이라 그래요. 환경.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물리적이든 관념적이든 시스템 자신하고 외부 환경을 구별하는 바운더리, 경계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은요, 그 시스템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이거를 항상성 또는 호미오스테이시스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저라는 시스템은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의 개념, 동그라미 2번. 자, 공동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상호 관련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 요소들로 구성된 어떤 하나의 전체입니다. 전체 동그라미. 전체. 그래서 바로 밑에 박스 보시면요, 이 시스템적인 연구는요,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아니에요. 쪼개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 그 자체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박스 보시면 체제론적 연구의 기본적인 특징 동그라미 1번, 전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총체주의고 신비주의죠. 그리고 총체로서 체제에 대한 거시 분석을 합니다. 미시 분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본문 다시 보시면, 자, 어떤 하나의 전체로서, 그 다음에 니은번 환경과 구별되는 경계를 갖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 항상성을 지녀요. 자,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자, 6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시스템인데요, 특별한 말 없이 시스템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스템은 시스템 바깥에 있는 환경하고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해요. 이거를 개방체제라 그래요. 개방체제. 그래서 이제 특별한 말 없이 시스템이다. 그러면 개방체제예요. 그럼 개방체제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폐쇄체제죠. 이 폐쇄체제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단절된 자급자족적인 실체. 이거를 폐쇄체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봤던 뭐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환경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제 관점에 근거해 있었다 그랬죠? 자, 하지만 시스템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다. 그러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개방체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인데 이 개방체제가 외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걸 잘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데이비드 이스턴의 투입산출 모형. 이건 중요합니다. 투입산출 모형. 자, 그림인데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정부가 이렇게 있다. 정부. 그러면 이 정부를요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거를 행정체제라 그래요. 또는 정치체제.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행정체제입니다. 정부입니다. 그러면 체제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환경이죠. 그럼 이제 정부에 대응되는 단어로 환경을 표현하면 얘는 사회죠. 사회. 그래서 이 개방체제로서의 정부는 외부 환경, 즉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거를 인푸트라 그래요. 영향받는 측면을 인푸트라 그러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걸 아웃푸트라 그래요. 자,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환경으로부터 뭔가가 체제로 들어와요. 인푸트.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구와 지지. 이 사회에는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사회 문제를 사회가 정부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해요? 세금 내고 물질적인,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인푸트, 요구와 지지라는 인푸트가 사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정부로 들어오면 이 정부 내에서, 행정체제 내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컨벌전, 가공 과정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 결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웃푸트가 만들어져요. 이 아웃푸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정책들, 법령이 전부 다 아웃푸트예요. 그럼 이제 정책이 이 사회에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책이 잘 됐으면 잘 됐다, 못 됐으면 못 됐다, 다 평가받아서 다시 투입이 돼요. 요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자, 이런 식으로 개방체제로서의 정부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아웃풋이 정책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체제의 기능, 요걸 이제 AGIL, 요 구조기능주의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는 탈코트 파슨즈라는 학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파슨즈. 자, 이 사람의 이론을 구조기능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파슨즈라는 학자는 시스템이라면 개방체제든 폐쇄체제든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으로서 생존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거야. 이거를 AGIL이라 그래요. 자, A는 뭐의 약자입니까? 어댑테이션, 적응이에요. 적응. 자, 체제 바깥으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여서 체제 내부를 유지하는 기능. 자, 대한민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A는 누가 담당을 하냐면 경제가 이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G는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 기능이라고 해서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우고 체제 구성 요소들을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기능.
자, 대한민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G는 정치가 이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I는 인티그레이션, 통합 기능이라고 해서 체제 내부에서는 싸움과 갈등이 있죠.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기능인데, 주로 대한민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 I의 기능은 사법, 경찰이 이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L은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 잠재적 유형 유지 및 긴장 관리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나름대로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있죠. 잠재적인 유형을 계속 유지하고 전승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L의 기능은 교육과 문화가 이 기능을 담당을 해요. 자, 이게 바로 구조기능주의입니다. AGIL. 뭐 연결해서 읽으면 아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걸 구조기능주의라 그러는데, 자, 왜 구조기능주의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체제라면 반드시 몇 가지의 기능을 수행합니까? 이 네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 체제라면 반드시 이 네 가지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 그 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뭐가 존재해요? 이렇게 구조나 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능이 분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구조 역시 어떻게 해요? 분화가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필수다양성이라 그래요. 다시, 조선시대의 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은 단순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구조 역시 단순했지, 육조로.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 형태 역시 분화되고 복잡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거를 필수 다양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 기능.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모든 체제는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체제, 즉 제도나 구조가 존재하고, 자, 기능적 요구에 맞게끔 뭐가? 구조가 분화가 된다 이거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필수다양성이라 그래요. 필수다양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이제 개방체제의 특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개방체제의 특징. 개방체제는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징, 첫 번째, 항상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그 다음에 균형에는요, 변화가 없는 정태적 균형이 있고 변화 속의 균형, 동태적 균형이 있거든요. 근데 개방체제는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적인 요구에 맞는 균형을 새롭게 수립을 해요. 그래서 동태적 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체제의 특징으로 동일종국성, 동일종국성이라고도 하고 이인동가성이라고도 해요. 자, 동일종국성, 이인동가성,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개방체제로는요, 거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인풋가, 자, 투입이 있으면 체제 내에서 컨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컨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미시적으로 살펴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인풋가 돼가지고 컨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종적인 결과 상태는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 종국성이죠. 동일 종국성. 서로 다른 원인에서 시작했지만 결과 상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동일 종국성, 이인동가성을 달리 표현하면요, 세 번째 줄, 목표 달성에 유일최선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얘기지.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 상태는 동일하다는 거니까. 자, 넘기시면, 자, 동그라미 3번, 네거티브 엔트로피라 그래요. 개방체제의 특징,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는, 자, 체제는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자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무질서함이 극도에 도달해서 소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걸 엔트로피라 그래요. 하지만 체제는 언젠가는 소멸하겠지만 소멸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어떻게 해요? 엔트로피를 억누르려고 하는
억제하려고 하는 이걸 네거티브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냥 엔트로피 하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뭐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체제 내에서 항체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게 이제 체제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체제론 마치고요.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71페이지 행태론입니다. 행태론. 이제 그 유명한 행태론인데, 행태론. 정확히는 행태론이라기보다는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 그래서 이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인데, 자, 행태론적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겠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인간 구조 환경이라는 변수 가운데 행태론은요, 구조가 아니다 이거야. 행정에서 중요한 건 구조가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뭐냐 하면 인간 행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결국 뭐로 만들어집니까? 인간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조직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 행동과 태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태론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거는 자, 행정과 관련해서 뭐를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인간 행태를 연구하겠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연구합니까? 실증적,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태론적인 연구예요. 자, 그래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양가로 1번 보시면 정치현상, 행정현상,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더라? 제도 내에서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 태도. 바로 제도 내의 인간 행태.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연구합니까? 동그라미 2번. 경험적, 과학적, 실증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야. 연구를 해보면 자, 실증주의는 결정론에 기초하죠. 디터미니즘. 현상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유발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행태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지. 인과관계가 어떤 행동과 태도가 있으면 그 행동과 태도를 유발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적, 과학적,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 행태에 존재하는 뭐를? 규칙성, 법칙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이 규정이 되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행태를 기술하고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행태론적인 연구입니다. 자, 72페이지 보시면 행태론적인 연구하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이몬이죠. 사이몬. 그래서 사이몬은 자, 행정 행태론이라는 책에서 동그라미 1번 자, 행정 행태에 대한 논리 실증주의적인 연구를 하자 이거야. 그래야 행정학의 과학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과 관련된 행태 가운데요. 사이몬은 의사결정 동그라미 하세요. 의사결정이 행정 행태의 본질로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행태가 기본인데 그 행태 가운데는 의사결정이 본질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이몬의 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이름하여 만족모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72페이지요. 상단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건 좀 중요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제 자, 사회현상을 만드는 기본 단위.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죠. 개개인 인간들. 그리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어떠한 집단을 만들기도 하고 조직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 집단, 조직이 사회현상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데 이 개인, 집단, 조직, 이 사회현상을 만드는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 이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집단, 조직의 행동, 태도, 가치관을 자,
이 행동 태도 가치관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behavior, 이름하여 행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액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액션. 자, 먼저 이 행동 태도 가치관을 behavior로 표현하게 되면 이걸 behavior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자, 개인, 집단, 조직의 행동 태도 가치관 가운데요, 외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관찰이 되는 요소 있죠. 이런 거를 전부 다 behavior라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행동,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아, 저 사람의 행동 방식이 이렇구나 파악할 수 있죠. 또는 태도나 가치관. 자, A라는 사람의 가치관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예를 들어 설문지 있죠. 설문지. 자, 당신은 지지하는 정당이 보수당입니까? 진보당입니까? 또는 뭐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태도나 가치관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다시, 자, 3인칭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태도나 가치관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뭡니까? behavior예요. 그래서 이 behavior란, 자,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는 겉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죠? 일종의 객관화된 요소들, 이거를 behavior라 그래요. 자, 반대로 액션. 자, 액션은 이 행태론하고, 그러니까 행태론은 behavior를 중시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현상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행태론하고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이 현상학에서는 액션을 강조하는데, 액션은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외면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behavior에다가 플러스 이러한 behavior를 하게 된 행위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의미나 의도나 동기 있죠. 이걸 모두 포함해서 액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아까 behavior는 어떤 요소예요?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외면적인 요소죠. 반면 액션은 어떤 거냐 하면 의미 의도를 중시해요. 얘는 어떤 측면입니까? 주관적인 요소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태로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행태에 초점을 두고, 요거하고 반대되는, 잠시 뒤에 보게 되는 현상학에서는 액션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 보시면 행태론적인 접근 방법의 특징 봅시다. 양가로 1번. 연구 대상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 behavior, 행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인의 실제 행동,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 이런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석 수준,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미시적인 행태를 관찰해서 그걸 단순하게 합해서 사회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다른 말로 한원주의라 그랬죠? 그리고 양가로 3번 연구 방법은 어떻습니까? 논리실증주의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규칙성을 발견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실증적인 연구다 보니까 가치의 문제, 주관의 문제는 다뤄요, 못 다뤄요?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객관화된 사실로서의 현상.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다음에 체크. 철저하게 사실,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를 통한 객관적인 측정. 예를 들어 뭐 빈곤이라는 사회현상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빈곤이란 무엇이냐? 월 소득이 뭐 60만 원 이하인 게 빈곤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측정이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계량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순수과학적이라는 얘기는 논리실증주의입니다. 동시에 종합과학적이라는 얘기는 행태로는 행태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치학, 경제학, 뭐 행정학, 경영학 전부 다 인간 행태를 본질로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이 된다라는 게 바로
종합과학적이라는 특징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73페이지 행태론의 한계점 보시면 이러한 행태론적인 연구의 문제점, 양가로 1번 연구 대상과 범위에 지나친 제약을 가져온다. 동그라미 1번 행태론은 지나친 방법론적 엄격성, 이름하여 실증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거, 대표적으로 가치 문제지. 이런 거를 배제해요. 근데 여러분 사회현상의 절반 이상이 뭐의 문제입니까? 가치 문제인데 이 가치 문제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행태는 관찰하지만 뭐는 못 봐요? 주관적인 의미, 의도, 동기는 볼 수가 없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근거한 미시분석이죠? 미시분석이다 보니까 뭐 환경적인 요인, 거시적인 또는 중간에 있는 제도적인 요인을 경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뭐 했던 얘기인데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왜? 사회 문제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가치의 문제거든. 특히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보게 되는 후기행태주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